어쨌건 요약한 한국 사상 통사이기도 하거든. 이제 그런 점에서 전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물론 하긴 했지만 그 전체 관련된 것 중에 실질적으로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론과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상사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 사실 직접을 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사상사이다 보니까 대체로는 역사 시기별로 더 옛날 거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옛날 거부터라고 하기로 하면 가령 한국 사상의 원류, 그러니까 한국적 집단의식 내지 집단무의식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 그게 대체로 이제 신화죠. 그 어떤 족속이나 역사가 깊은 족속은 신화로 채워지는 겁니다. 미국 같은 애들이 신화를 가질 겨를이 전혀 없었던 18세기에야 시작되는 역사고 그것도 민족이라면 문민족이고 이런 건데 그 걔들은 역사가 없으니까 그게 없는 거죠. 그리고 걔들은 중세사까지도 없으니까. 근데 한국은 이 세계 여러 문명권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의 길이가 깁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지금 뭐 BC 2333년이 우리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겠지만 아무리 낮추어서 양보를 하더라도 대체로 BC 한 3500년 정도까지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가령 단군 신화의 뭐 내용, 의미 뭐 이런 거부터 가령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한국 사상사가 워낙 크게 상처를 오랫동안 깊은 정도로 받았기 때문에 그 순서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아카데믹 소사이어티에서는 일단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서 자라온 청자들, 학생들의 경우에도 전부 이상한 헛소리부터 시작하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372년으로 첫 화제를 삼은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또 새삼스럽게 하냐. 오늘은 일단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쪽 측면 내지 부분을 일정 정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제 지난번까지 이야기한 건 대체로 그렇죠. 교과서류의 역사에서는 372년입니다. 한국사에서 유교와 불교가 들어온 첫 해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만 요거를 좀 치워. 앞에 놓을까요? 바닥에 놓으면 또 그렇잖아. 아니 필기하기 좋은 거는 여기 앞에. 저게 물론 이제 꼬투리는 있었죠.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고구려 소수리왕 2년에 국학이 태학이 설립되었다는 것하고 중국에서 불교를 경전을 전하러 온 사신들이 있어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도 그리고 근데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한 글자 무리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372년이 실질적으로 들어온 첫 해일 수는 없다 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대체로 유교는 그보다가 한 6, 700년 전입니다. 부터 유교가 들어왔다기보다가 유교의 텍스트가 들어왔었으니까 그 문화교류의 한 양상으로 줄곧 수백 년간 진행이 됐다. 그리고 불교는 대충 그보다 한 400년 전 정도, 3, 400년 전부터 들어와서 민간의 신앙으로 퍼져나가 있었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경우는 공적으로 경전을 번역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또 지배계급 또는 고급지성의 영역 내지 수준에서도 불교에 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저급한 수준, 가령 계율이라든지 윤회전생 같은 가장 기초적인 도트린들만이 아니라 불교의 심층 세계에 관한 이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유교의 경우는 충효, 그러니까 중앙집권적인 생활 태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 텍스트의 내용을 가지고 2세들을 교육하는 도구로 삼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교는 일단 그걸 도구로 삼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하급 엘리트를 키우는 기준이 됐다. 그리고 불교의 경우는 민간에 퍼져 있는 그 신앙, 그리고 지배계급 속에서는 갈등을 일으켰던 주제, 이슈였던 불교에 대해서 이제 공적으로, 공공연히 공개적으로 그 신앙 행위를 허용한다 하는 수준의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 불교건 유교건 삼국의 어떤 곳에서도 국교로 지정했다 이런 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허용했다는 것하고 공적인 기준 사상으로 삼았다, 이건 엄청 다른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냐? 가장 좁게 말하면 일본 애들의 책략이고 음모였습니다. 1860년 정도부터 1880년대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걔들이 이제 한국을 정벌하자 하는 국가적인 의사를 키워갔다는 거지. 그 자본주의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서, 자본주의라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두 가지의 성격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팽창이고 하나가 착취입니다.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는 원래 생산경제의 이론 영역이 중심이죠. 계속 규모가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 성장해야 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생산을 놓고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를 포함하게 될 때에 그 생산의 과실이, 즉 이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잉여 가치가 그 길거리에 주서 있는 나돌아다니는 도로나가 아무것도 아닌 돈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주워 갖고 배를 해놓는다, 다듬는다, 뭐 색칠한다, 이런 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까지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공장
으로까지 넘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역시 노동자 집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로 머티리얼에서 상품으로 전화해 가는 과정에서 기여하는 여러 힘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본이 일단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노동은 상대적으로 동원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새롭게 나타난 잉여 가치가 자본을 전에 조달한 주체 쪽에 그 결실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것이고 노동의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는 가난해지고 자본가는 부자가 되어 가는 것인데 그걸 간단히 말하면 이제 노동에 대한 착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두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 문장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 그것도 사실은 19세기에 와서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지만 자본주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확장이 되고 계속 이제 복잡해지고 하니까 자본주의는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그것도 필연적으로 지금은 그 변형된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여전히 똑같습니다. 소비를 많이 시켜야 하고 많이 팔아야 되고 시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생산이 많이 돼야 하는데 그 생산을 할 만큼의 원료를 조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생산 자재의 조달과 생산품의 유통, 판매를 위해서 바깥으로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경제라고 하는 그 범역을 넘어서서 계속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제국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걸마 단계에서 급속하게 제국주의로까지 나가게 된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일단 조선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겁니다. 일본은 조선에 대해서는 1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에 인연이 있고 나름대로 원한이 있죠. 그 원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걔들 아주 부드럽게 한 번 인사할 때 7번, 조그만 선물할 때 포장을 7겹으로 할 정도로 그 친절하고 다소곳한 그 표정, 그 행동 아래에는 강력한 서름이 깔려 있습니다. 원한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조선에 대해서 그게 깔려 있습니다. 이것도 또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면 임진왜란은 일반적으로 또 교과서류의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조선이 승리한 전쟁입니다. 일본이 명백히 패배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거는 물론 속설이어서는 이거 역사적 진실이라고 말할 자신은 없는데요. 일본 애들은 지금도 거의 숟가락을 쓰지 않습니다. 그 국물을 먹을 때 여러분들 식당 가보면 다 대충 봤겠지만 이렇게 마시거든요. 이렇게 놓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훑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떠먹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 그 이전에 없었냐? 없었던 게 아닙니다. 유럽 아메리카 애들은 19세기에 와서 그걸 썼어요. 그쪽 애들은 아주 야만족이었고 이쪽에는 비시대 때부터 이미 숟갈 젓갈 사실 다 있었습니다. 지금 육품 나오잖아. 그런데 임난 이후에 아들이 대오각성 머리 깎는 심정으로 숟가락을 쓸 자격이 없다 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고 쓰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하여튼 believe it or not인데 여간 그게 이제 몇백 년 계속 되다 보니까 걔들이 숟가락을 쓰지 않는 음식 문화를 갖게 된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왜 했냐?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정도로 이 조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받은 게 있는데 근데 동시에 그게 당한 거란 말이지.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집단이 되면 굽신거리면서 사는 게 기꺼운 그런 족속은 사실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이제 그 예외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 대통령에서부터 길바닥 산보개까지
남의 나라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는 걸 취미로 보람으로 행복으로 느끼는 습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뭐요? 뭐로 나타나? 저희라고 하는 말로 나타난 겁니다. 지금 여기도 내가 지난번에 잠깐 보았지만 가만 내버려 두면 여기 한 15명 중에 대체로 저희라는 말 하루에 수십 번씩 할 겁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 길들여진 관습의 산물입니다. 하여튼 그건 더 이상 일단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자 바탕을 마련을 하는데 이게 원대한 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무력으로만 이 아니라 이 뇌에까지 침투해 들어가서 일본에 복종하도록 하는 자세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선은 멍청하다, 조선은 힘이 없다, 조선은 의존적이다, 창의성이 없다. 그래서 일본이 돌봐줘야 한다, 일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하는 태도를 키워가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깊은 것이 뭐냐, 한국의 역사를 말살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 애들은 좀 더 능청맞게, 좀 더 뭐랄까 일견 미련할 수도 있는데 걔들은 모른 척하고 아주 굵직하게 나갑니다. 일본 애들은, 그래서 가령 중국 애들은 지금 단군이나 고주몽이나 다 중국의 조그마한 시족 부족의 장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기의 급이 다르다 할지 규모가 다른 것인데 어쨌건 중국과 일본이 다 한국 조선에 대해서 그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단 가장 먼저 어떤 점에 초점을 뒀냐, 지금 사람들은 또 한국인들이 워낙 그쪽 애들의 그 훈련에 익숙해 갖고 요새 사람들은 대충 걔들 논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왜 요새 정계의 논리 중에 과거가 뭐 중요해,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과거사에서 사고받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메리카 애들도 요새 슬슬 군수를 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개인의 비중으로 보면 유초화보다는 더 무거운,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국사학자 원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 아저씨는 여기서는 이름은 말하지 않겠는데 난 개인적으로 매우 친한 사이입니다. 퇴계 이황? 그 지금 이 시대 연구에서 뭐 하려고 그래? 그래 신라?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연구에서 어디다 쓸래? 라고 합니다. 아주 무식한 태도입니다. 더구나 역사를 한다는 사람, 편의상 그 사람은 당연히 짐작이 가겠지만 그 사람은 근대 현대를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역사가 어떻게 근대만 의미가 있나? 중국이 세계인에게 미련하게지만 떳떳하게 나가는 것, 에집트 애들이, 그리스 애들이 그 아장아장거리는 작은 걸음으로도 뻣뻣하게 세계인들에게 자랑스럽게 표정 짓는 것은 몇천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화시대까지 올라가는 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단순한 무기의 역사, 경제의 역사가 아니라 생산의 역사만이 아니라 문화의 역사, 좁게 말하면 철학의 역사, 좀 더 흐리멍텅하게 말하면 종교의 역사, 이런 걸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바로 그런 점에서 조선에 대해서 깊고 풍부한 그 자산을 지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 비교적 앞부분을 차지하는 게 고대이고, 또 역사란 기본적으로 국가란 단위가 성립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국가를 이루기 이전부터, 물론 역사야 삶의 자국이야 다 있었지, 짐승일 때부터 있었던 거지만 역사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되고 나서부터이고, 그때 인간이란 개체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고 조직화된 덩어리, 곧 사회이고 그 사회의 전형적인 한 형태를 우리는 국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나라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역사의 한 단위로 인정받기는 매우 곤란한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일본 애들은 그거에 관한 게 사실 없어요. 얘들은 6세기 7세기까지 신화 시대입니다. 아, 우리는 이미 6세기 7세기면은 삼국이 통일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컴플렉스를 어떤 식으로든지 벗어나고 조선을 상대적으로 없애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역사의 초기 시대를 계속 깔아뭉갠 거예요. 그 시작점을 말하자면 372년인 것처럼 꾸미고자 한 겁니다. 그게 어떤 논리로 그렇게 했냐? 일반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거, 그게 물론 보통 우리가 고대 국가라고 하는 거 철기형 국가입니다. 내식으로 말해서. 그것 이전에 청동형 국가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고구려 초기나 부여나 올라가는 단군시대 조선 같으면 그건 아직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BC 한 6세기까지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우리 역사는. 근데 BC 5세기 정도 되면 철기로 내려옵니다. 즉 철기로 진입한다고. 이건 중국보다 우리가 철기가 더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아니라 우리가 진입해 들어갔다는 이야기고,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일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아시아에서. 근데 여기 또 역사를 하는 그 이상한 아저씨 아줌마들이 그것까지도 다 여기서는 수입해서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석기시대 30만 년 전 토기석기 목기 밖에 없었던 시기의 문화까지도 뭐 하나 발굴이 되면 저 중앙아시아에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서 수입해 들어왔다, 이런 미친 이야기를 합니다. 30만 전 문화가 어떻게 거기서 금방 수입해 들어가서 여기서 피웁니까? 역사의 모든 사건은 기본적으로 그 일어난 그 현장에서 설명돼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몸짓, 생각, 느낌으로 설명돼야만 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수입해서 들어오는 게 역사가 되나? 아주 기본 발상이, 그러니까 우리 또는 나라는 게 있어야 역사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나라라고 했지만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사회과학적인 이론은 계급이고 분업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치꼬치 넘어가야 하는데, 그냥 법론 포괄적으로 말하자면은 거기에서 어떤 커다란 집단의 우리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문화적으로 아이덴티티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동일성 또는 정체성, 주체의식, 공동주체의식입니다. 그게 그냥 보통 말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생길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철기 이전부터 물론 있었지만,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하여튼 역점을 둔 것, 그 철기형부터 시작을 해서 걔들은 청동기 시대 같은 게 아예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적어도 기록에 남아있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김춘추, 김유신 시대가 아주 초기 전설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거를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철기형 국가, 즉 중앙집권적인 고대 국가의 시기가 조선이 물론 일본보다 훨씬 앞서는 것인데, 거기에서 지네가 못지않다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든지 합리화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앞부분을 지웠다 이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논리로 가냐, 그러니까 국가가 형성되는 데에는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 유럽, 아메리카 애들도 똑같이 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인간의 덩어리가 있어야지. 그걸 우리는 보통 우리 같으면 민족이라고 하는데 저쪽 애들은 민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사론, 사관, 이론은 유럽에서 시작을 했지 조선에서 시작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것들을 갖고 와갖고 진의 논리를 펴는 틀로 삼는 것인데, 그 사실 민족이란 말도 지금 우리가 꽤 많이 잘못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독일에 났죠. 영어 네이션의 번역어인 걸로 쓰는 셈이거든. 우리가 철학이라고 말할 때는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그리스 말을 번역해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철학의 선행 형태가 어떤 게 있었냐 라고 하는 데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수입된 유럽 아메리카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했나 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올라가 봤자 우린 철학이라는 게 19세기 20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라가 봤자 대한민국은 가령 1945년 앞뒤 정도에 생겨납니다. 근데 사실 이탈리아, 프랑스에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이 시작하게 된 14세기 정도로 보면 한국은 그보다 엄청나게 고급한 문화, 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었던, 가령 국학, 성균관 이런 것들이 이미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물론 중국보다 좀 앞섭니다만, 가령 372년에 세워진 그 이후에 이제 조선까지 쭉 이어가는, 그러니까 성균관으로 이어지는 그 국립대학은, 커리큘럼은 14, 15세기 유럽의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걔들은 기껏 문법, 셈본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에서는 소학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예악, 사어, 서수. 그러니까 예악이 고급 문화에도 시, 서, 역, 예, 악, 춘추 이렇게 예와 악은 거기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대학 과정에서의 예와 악은 원리이고 전체 체계이고, 소학시대의 예와 악은 예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이 몸짓, 아주 생활에서의 그 몸가짐 이런 거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악이란 노래 부르기 훈련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원리나 체계가 아니다. 하여튼 이쪽에서는 소학, 초등학교 수준에서부터 가르치는 정도와 비교해서 크게 높은 거 아닙니다. 유럽 대학, 초기 그 리버럴 아츠, 요새 우리 제도로 오면 교양 과정입니다. 그걸로 볼 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가령 법학 과정, 의학 과정 이런 게 이제 주 전공 과정으로 두 개가 있게 되는데, 그것들 보면 그 대학, 국학, 성균관이라는 걸로 이름은 자꾸 바뀌어 오지만, 우리 역사에 나타난 그 대학 제도에서 가르친 거에 비하면 수준이 아주 낮은 겁니다. 그럼 뭐요? 우리 대학이 유럽 대학보다 1000년은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의 역사 이야기할 때 지금 교육학 하는 놈들 한 놈도 예외가 있나? 20세기 중반에 들어서 한국은 대학이 시작됐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식민지 건설. 그러니까 노예 건설이라. 그러니까 의존성이고, 남의 굽신거리면서 사는 걸 행복과 보람으로 여기는 잘못된 의식. 그게 몸짓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의식까지 그 지금 병이 들어버린 겁니다. 박정희 때까지만 해도, 뭐 물론 나쁜 놈이었지만 바깥에 나가서 저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근혜, 이명박이 나가봐, 저라고 합니다. 저.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놈들이 밖에 나가 저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병들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만 그런가? 초등학교생들 뭐 50, 60대 아줌마 할머니들도 다 그러는데, 나는 그 지금 수십 번째 이제 앞으로 더 하겠지만, 저와 저희란 말은 되도록이면 없어야 합니다. 저라는 말은 예보에 맞춰서 써야 할 필요가 때로 있지만, 저희란 말은 쓰면 안 됩니다. 철칙으로 앞에 있는 2인칭이 포함되어 있는 저희란 말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란 2인칭과 분명히 구분되는 집단.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배제한 다른 집단으로서의, 가령 내가 포함된 집단을 가리킬 땐 저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내 앞에서 학생들이
저희 학생들은 이라고 할 수는 있다 이거야. 근데 바깥에 가갖고 내가 포함되어 있는 이 집단 저희 그 강좌 사람들은요 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난 남들에게 저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쨌건 나를 포함해서 바깥에 가서 저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려면 여기 들어주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국가라는 게 성립하려면 하여튼 우리라는 집단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걸 이제 뭐 시족이건 부족이건 실은 우리 역사 같으면 그걸 민족의 원형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근데 저쪽 애들은 네이션이라는 말을 근데 이제는 쓸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걔들은 트라이벌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네이션이라는 말은 못 씁니다. 17세기 이전에는 네이션이라는 게 유럽에는 없어.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그보다 훨씬 전에 적어도 초기 형태의 네이션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건 일단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국가의 성원이 될 우리라고 하는 인간 집단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람들이 비교적 안정되게 점유, 점령, 이용, 활용하는 토지가 있어야 한다. 국토. 그리고 아주 작게 말하면, 좁게 말하면 언어, 그러니까 말, 더 넓게 말하면 문화, 생활관습 같은 어떤 공통된 생활의 틀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맨 앞에 인간 집단은 보통 그걸 아주 좁게 말하면 혈통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국토도 물론 유목민하고 농경민이 뭐 서로 많이 다르지만 하여튼 땅덩어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특히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게 성립하는 거는 이것도 일부분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급의 형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계급이란 사회적인 기능에서 분화가 됐다는 걸 의미하고, 일정한 몫으로 구분이 되고 지속적으로 그 구분된 단위마다 지 것을 그 변함없이 계속 수행하는 그 특정한 분야, 세부적인 자기 할 일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러프하게 말하면 가령 농업생산, 공업생산, 상업유통, 뭐 글을 전파하기, 남 가르치기, 지배하기 하든 이런 식의 큰 덩어리로 볼 때에 이 분업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 근데 단군 실화에만 해도 360가지 분업이 나옵니다. 인간 사회를 다스리는 기본 부서가 360가지라는 게 여기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 신화가 언제 형성됐는지 우리는 물론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BC 시대, 대체로 아무래도 BC 1000년보다 더 올라가는 시대의 기억을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한 결과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진 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만들어진 게 아무리 늦어도 삼국, 건국보단 사실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고주몽 같은 게 반은 설화이고 실제로 역사인데, 그런 역사와 신화가 결합되기보다는 이전의 거, 시신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하여튼 원형 문화, 원형 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다시 아까 그 국가를 형성하는 요소들로 볼 때, 국가가 일단 성립되는 가장 일반적인 기반으로서 계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계급은 분화를 의미한다 하는 것이고, 그걸 달리 말하면 아주 단순하게 말할 때 지배와 피지배가 크게 갈라진다. 그것이 국가입니다. 그 인간이라는 국가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거는 그 폴리스라고 하는 게 국가이기도 하고 사회이기도 합니다. 폴리스, 호모 폴리티콘, 폴리스적인 동물이라고 할 때 그게 국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사회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은 뭐냐? 그냥 동물이었죠. 이렇게 짐승의
어로서 휴머노이드 같은 게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 그 역사를 이루기 전에 국가를 형성하기 이전에 인간족의 삶은 기본적으로는 개인 단위들의 그냥 생존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두세 마리, 대여섯 마리 엉겨갖고 어디 같이 숨어 살거나 번식은 해야 되니까 뭐 어떻게 만나긴 했겠지만 그런 단위로 살았죠.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랍하게 그냥 통틀어 말해갖고 원시 시대입니다. 또는 짐승 시대. 사실 원시 시대란 말은 약간 사람을 어느 정도 진입한 이후를 말하는 것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진입한 이후에도 청동기 이전의 석기 시대를 적어도 수십만 년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몰골로 볼 때 직립 정도로 가면 300만 년, 400만 년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그 직립을 넘어서 이제 약간의 그 뭐 알타미라 같은 거 우리 저 울산에 가면 수십만 년 전에 문화작품이 나옵니다. 그런 문화작품이 나오는 시기 정도로 보면은 이제 석기 시대 중에 중석기 뭐 신석기 이렇게 될 때인데 그 하여튼 몇십만 년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형성되는 건 기껏해야 10,000년, 20,000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0,000년, 20,000년도 제대로 가진 족속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은 어떤 식으로든지 신화의 형태로 보존하고 있는 게 현재 5,000년이고 에집트 뭐 5,000년, 6,000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보통 지금 수상화된 아주 고도로 관념화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원시 시대 기억이 우리 피 속에 뼈 속에는 있는데 생활 일상 속에 표면에까지 올라와 있지는 않거든. 지금 뭐 저기 뭐 자들이 하는 거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니 지금 뉴로사이언스니 같은 게 이제 첨단 학문인데 물론 저쪽 애들은 또 나름대로 원시이성 추적의 장치가 나름대로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나 그게 전 뉴로사이언스도 사실은 그 착각이 있는데 내 초기 걔들한테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이름도 까먹었지만 그럼 거기는 혹시 지금 가면서 봐.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미팅에 잘 안 나가? 인지과학.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요새 이제 새 덩어리 융합과학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거의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게 뉴로사이언스. 아니 그런데 아까 그 문장 까먹었다 지금. 네? 아니 그런데 그거는 그건데 그거보다 이전에 아니 그거보다 이후에 더 조그마한 이야기를 그 이후에 했잖아. 하여튼 다시 원래대로 갑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그 기억을 우리 표면의식에까지 지금 잡아놓고 있지는 못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이 명상을 아주 오래 한다거나 뭐 해서 어쩌다가 한 번씩 다 할까 말까 할 정도일 텐데, 그러니까 뭐 기억이 그렇게 마모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또 부정하는 건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 속엔 짐승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 짐승을 부정해버리면은 그 이상한 그 진짜 휴머노이드 같이 되는 겁니다. 사이보그처럼 돼버립니다. 고대의 석기시대의 유재나 유습이나 옛날의 그 느낌을 완전히 박제해버리고 청소해버린 존재, 그건 사실 인간이 아닙니다. 그 먹고 자고 싸고 번식하고 하는 그 존재로서 우리가 여전히 있는 것이지, 관념화된 훌훌 날아다니는 무슨 천사들? 하여튼 귀신들처럼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기억의 꼭대기 쪽으로 가면은 인간 존재는 다 평등한 존재입니다. 위대 사회에도 그러하지만 하여튼 평등한 존재였거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신분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그냥 1대1 대결로 뭐 개구리를 먹었건 풀을 뜯어 먹었건 어쨌건 자연과의 대화나 대결을 통해 가지고 먹을 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냈고 배설했고 번식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국가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이 왜 산업혁명이 뭐 엄청나게 마르크스식으로 말하면은 19세기 중반까지 인류사 전체가 이룩한 것보다가 자본주의가 성립해서 본격적인 효율적 생활을 한 이후에 생산량이 더 많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또 몇 번 더 사실은 거쳐지는 거 아니야? 그게 뭐 불의 발견, 기계의 발명, 공장의 제도화, 지금 요새 컴퓨터 뭐 이런 거 등등으로 해갖고 숫자로만 보면 과거 시대의 역사를 몽땅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 수준으로 계속 인류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행복을 향한 발전인지 아닌지는 그건 물론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발전 중에 최초의 것이 뭐냐? 그걸 사람들이 잊어먹고 있어요. 그 최초의 발전이 바로 계급의 형성, 국가의 발생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의 대결, 대화, 적응에서 일종의 멘탈 엘리먼트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라는 거를 자유롭게 쓴다. 그러니까 두 발로만 서 댕긴다 하는 것만 해도 이제 엄청난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조건의 변화인데 이걸로 해갖고 이제 아무래도 뇌 자극이 더 비중이 커지고 그것이 실제 생활, 생산 여기에 바로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것이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최초의 사건이 바로 국가의 발생입니다. 국가의 발생을 통해서 효율적인 분업의 진행을 통해서 그 이전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안정을, 풍요를 인간족은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사자, 늑대 이런 것만 만나도 찢겨 죽고 하던 것들이 그것들을 오히려 이제 잡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몰려서 킁킁킁거리고 대결해서 그저 어쩌다가 이기기도 하고 도망가는데 성공하기도 하던 것들이 지형, 지세, 위치 이런 거를 딱딱딱딱 정해가지고 한 놈 꼭대기에 앉아있고 그래서 여러 놈이 그걸 동시에 보고 일정한 신호, 뭐 소리나 색깔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모는 놈 몰고 몽둥이 든 놈 들고 해가지고 늑대도 잡고 범도 잡고 했다. 그래서 그 분업, 노동의 조직화, 다양한 일들의 동시적인 수행,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인간, 다수의 개체가 서로 다른 일을 일사불란하게 엮어내는 하나의 통일적인 일의 수행으로 엮어냈다. 그것이 대규모화된 게 국가입니다. 대규모화했다. 국가 단위가 뭐 몇 명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플라톤 같으면 한 5,000명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규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도 삼한시대 같은 거,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같은 걸로 큰 규모로 되기 이전의 성읍국가 이런 걸로 보면 몇천 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로마 같은 거는 왜 트라이브라고 하는 영어 족속, 부족 이게 뭐 거의 모든 족속 이게 왜 의문상 비슷하지 하나 둘 셋 넷 이게 물론 크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둘, 셋 우리말은 뭐 그쪽에 많이 엮여 있지는 않지만 인도 유로피안 애들은 거의 저 비슷하지. eins, zwei, drei, one, two, three 잘 비슷한 거거든. 이게 3입니다. 3. 로마를 지배했던 초기 주체가 세 가지 혈통 집단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 족속, 그것이 일반화돼서 부족이라는 의미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여튼 저 정도로 해갖고 집단 분업이 진행되다가 그것이 국가라는 형태를 이루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초점은 뭐냐? 평등의 오랜 수십만 년의 세월, 더 길게 잡으면 수백만 년의 세월입니다.
그 세월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 불평등의 시대로 들어간 겁니다. 이 불평등의 시대가 가령 막스 논법으로 보면 이것이 부정적인 요소가 되지만 우리가 극복해야 할 억압과 착취의 기제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오히려 엄청난 자유와 해방의 기제입니다. 낱개로 흩어져 있던 이 개체들이, 고립된 것들이 엮어진 분업의 한 톱니바퀴가 됨으로 해서 보다 엄청나게 센 것들로부터 스스로의 족속을 보호하는 큰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자연에 적응하고 자연의 다른 대상들과 상대하고 대결함에 있어서 큰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 그러니까 자연계의 순조로운 적응, 다른 존재들과의 대결에서 성공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대가로 대충 1, 2만 년 전 인간 족속은 불평등이라고 하는 값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 불평등은 그 점에서 꼭히 죄악이라고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막시즘이 좀 잘못 퍼뜨려 온 게 있고 그거에 관해서 맹신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나도 넓게 보면 소셜리스트인데 그러나 나는 마르크시스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그걸 인간의 이상으로 삼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건 뭔가 모자라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 이제 지금 이거 일본 애들의 음모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맥이 또렷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혈통 등의 인간 집단, 그리고 일정한 정도의 안정성을 가진 토지, 그리고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 거기에서 특히 공동의 생활 관습이나 패턴을 유지하게 되는 가장 기본 준거로서의 가령 저쪽에 대한 이걸 뭐라고 했냐? 릴리전이라고 그랬어요. 종교. 근데 사실은 종교라고 말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하여튼 일종의 하여튼 신념 체계 같은 것인데, 종교란 말 우리도 옛날에 썼죠. 썼는데 그건 영어 릴리전의 번역어가 아닙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으뜸 가는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가르침. 그러니까 성교, 성학 이런 것이죠. 근데 약간 이제 그래서 초기 국가 형성의 기본 요소로서 그런 공동의 신념의 바탕인 저쪽 애들 식의 명명으로 봤을 때 종교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볼 때에 한국 사회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었다. 사실 그것도 물론 사기입니다. 그 그리스 신화는 사실 나중에 한 3세기 정도에 와서 나중에 지금 정리가 된 것인데, 걔들 원래 원조로 가면 BC 한 7, 8세기까지 갑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규모나 내용이 조금씩 재밌기로는 좀 다른 것인데, 가령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그리고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한국처럼 이 신화시대가 자기들 정통성을 뚜렷하게 내세우는 그런 스토리로 남아있는 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맥락에서 저쪽 애들이 말하는 종교로 봤을 때에도 조선은 아주 빼어난 하나의 모델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걔들은 그걸 지운 거예요. 지우고 중국서 들어온 것, 인도에서부터 간접적으로 해서 들어온 것, 불교와 유교가 한국 사회 초기를 형성하는 곧 국가 건립의 기반이 되는 종교로 작동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372년에 비로소 들어왔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한 시간 가까이 이야기한 거, 이것이 실은 일본 애들은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또 요새 저 새누리당 새정치 애들 서로 저렇게 싸우는 것처럼 입증해라, 실증으로. 여기 몇 번 내 적었죠? 포지티비즘, 더하기 주의.
쌓아가기주의로 보면 입증할 수가 없죠. 아, 서만조이가 누구한테 주는 걸 갖다 사진을 찰칵 찍어 놓지 않는 한 어떻게 실질적으로 입증을 하나. 그러나 정황상 고시가 넣었을 때 그는 기사 둘이가 만났다. 뭐 그놈이 무슨 비타 500을 주는 거 봤다. 그런 게 입증된 거지. 그것이 역사기술의 가장 기본 방식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네거티비즘이 더 오는 것이다. 내가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지금 그 주장을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고. 372년에 태학이 세워지고 저쪽 불승이 한 놈 들어오고 해갖고 비로소 한국에서는 국가가 제대로 서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사론, 사관론의 형태로 지금 이야기한 거를 늘어놓는다고. 결과적으로 묵고묵게 주장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고유한 국가 기반, 국가 성립의 기반이 될 만한 종교는 없었다. 그리고 유교, 불교는 372년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한국사는 그냥 전설시기이다. 그다 묶으면 뭐예요? 한국사는 372년 4세기 중반 이후에 본격적인 국가 시기로 들어선다 라고 하는 거라고. 그 일본 애들이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문장으로 쓰질 않는다. 점잖게.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역사하는 놈들 대가리에 빠진 놈들이라고. 내가 지금 이건 앞으로도 수십 번 이야기할 텐데 쓸개가 빠진 놈들입니다. 그 심지어 원삼국시대, 원래의 삼국시대라는 말을 국사학자들이 씁니다. 그 바로 일본 애들의 음모로 해서 만들어진 그 억지 용어입니다. 원삼국시대, 그럼 본삼국시대, 그럼 뭐야? 후삼국시대란 말은 임시적인 용어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원삼국시대라고 하는 건 아직 틀이 잡히기 이전의 시대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372년 이전까지는 대충 고구려 백제 신라가 찍고 까불고 싸우고 저거 뜯어가고 상호 정복 혼란 경쟁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때부터 한국사는 본격적인 역사 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을 이룬다. 그게 일본 애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야. 그런데 그걸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 이거 지금. 문제는 일본 애들은 진해에 이 정복 야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했지. 그건 매우 비열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긴 한데, 그러나 그건 걔들 몫이고, 전쟁 수준의 대결에 가면 어떤 짓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걔들을 도덕적으로 탓한다는 게 말이 되나? 전두환, 이명박 이런 걸 도덕적으로 탓한다고 해서 우리가 뭘 바꿀 수 있습니까? 이웃집 강아지가 우리 집 아들을 물었다. 그 강아지한테 돈 물어내라고 할까요? 이웃집 개가 우리 집 애를 물었으면 그 집 주인 보고 물어내라고 해야죠. 근데 적대국의 경우에, 전두환이 이명박의 경우에는 주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걔들이 어떻게 도덕적 주체가 되나? 주체가 되는 사람들끼리의 합의, 거기에서 공통된 행동, 실천, 이런 것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강아지에게다가 나라를 만들자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버려놓은 한국사를 제대로 세우려면 일본 애들한테 사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걸 거의 운동으로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바로 작년인가 2013년인가 아까 거론했던 그 아저씨를 포함해서 한국의 그래도 열성적인, 말하자면 진보적인 학자들이 일본에서 양심적이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학자들하고 합쳐서 한미 양국 공동 학자 양심서를 한 게 있어요.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은 원천적으로 무효인 사건이다. 그래서 이건 물론 현실적으로도 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63년인가 4년에
한일 우리 이제 수교가 새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때부터 가령 이런저런 보상이다 배상이다 이런 거 다 받았다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일본이 36년에 걸쳐서 지배했던 그 현상에 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는 걸로 이미 결말을 봐버렸거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일본은 만 35년간 조선을 식민지로 거느렸다 하는 것이 그냥 객관적 사실로 인정된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것을 2013년인가 그 사건은 그걸 다시 원천적으로 무효화함으로 해서 지금도 가령 위안부 문제 같은 거를 다시 조져낼 수가 있는 것이고, 추궁해서 니네가 잘못한 거를 인정해라 하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구차스러운 행위인데, 내가 볼 때는 이런 포지티비즘 실증주의의 발상법에 기초해가지고 잘못된 거를 그 발상법에 기초한 되물림, 무효화, 정당한 청구권 행사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 애들까지 동의한 역사적 진실의 회복, 이걸 이제 했다 하고 거창하게 스스로 박수하는 겁니다. 물론 뭐 하여튼 가상한 노력이고 가상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원천적 발상이 사실은 매우 옹졸하고 구차한 거예요. 그 독도 문제 같은 것도 법으로 무슨 1905년에 처음으로 뭐 일본 애들이 합방 이전부터 먼저 점령하고 어쩌고 했다, 뭐 역사적 사실 이렇게 따져갖고 우리 거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입증이 되나? 걔들 거였던 적이 없는데 그냥. 그러니까 실증주의라고 하는 건 망령의 귀신이 아주 이렇게 독하고 끈질깁니다. 세련됨이라고 하는 겉옷을 입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애들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국 사회 꼭대기 언저리를 지우고, 완전히 지울 수는 없으니까 삼국 사기, 삼국 유사를 없앨 수는 없거든. 그래서 대충 걔들은 372년이라고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그럼 조작된 감을 주니까 그 4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사는 본격적인 고대 국가로 진입한 시대가 아니다 하는 식으로 세련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줄기 지금 오늘의 주제로 보면 그런 겁니다. 한국사는 국가로 진입하는 데 필수적인 한 요건으로 인정되는 종교를 원래는 갖고 있지 않았다. 국가라고 하는 것 비슷한 틀을 갖추게 된 긴 세월, 뭐 단군시대, 그거는 전설의 시대였고, 고주몽이나 박혁거사나 이런 걸 두루 않는 300~400년의 역사는 아직 본격적인 국가를 이루기 이전에 부족들끼리의 연대 이합집산의 형태, 걔들이 그래서 유명한 부족연맹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시대에 속하는 것이다. 국가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마치 뭐 선심 써는 듯이 이걸 원삼국 시대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문제는 내가 지금 수십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복사해 쓰고 세련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국사학자들의 무리라는 겁니다. 쓸개 빼고 대가리 빼고 하는 역사, 그걸 어떻게 역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교과서로의 한국사는 전부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합니다. 내가 요새 욕하기를 즐기는 정동영이 같이 이미 옛날부터 스스로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놈들이에요. 용도 폐기된 거를 그 아무리 뭐 죄를 씻고 한다고 해서 그게 그게 되나? 물론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용도 폐기된 쓰레기를 업그레이딩 해갖고 새로 더 번듯한 물건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일종의 환질 현상이 있어야 돼요. 질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립 서비스의 변화 정도로 또 다른
뭐 다음 기 대통령감 그런 식으로까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모임 같은 거는 그 원천 발상에서 실패를 기약하는 운동입니다. 하여간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쨌건 일본 애들이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머릿속에 침투시켜갖고 그 바이러스가 그대로 점령하도록 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을 세련된 것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것이 뉴라이트 같은 것이죠. 이름이 이제 신자유주의, 뉴라이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오리지널 라이트, 원래 보수주의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비열한 겁니다. 자유주의는 원래 자유주의란 말은 상당히 일종의 진보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신자유주의란 말은 사실 그 용어가 잘못된 것이고 그거는 뉴 컨서버티즘, 신보수주의 정도로 이름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는 매우 비열한 집단들입니다. 네오 집단들. 근데 그 중에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는 가장 저열한 것, 그것이 친일 신우파죠. 그건 사실은 보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역사 용어로 보면 리액셔너리고, 그러니까 반동인 것이고, 보통 말로 말하면 그냥 쓰레기고, 아주 퇴행적인 지저분한 것들이죠. 그런 걸 보수로 말해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 보수는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나는 가령 이 하회의 자손이라는 의식을 여전히 비교적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 메트로폴리탄 서울 소사이어티에서 코스모폴리탄처럼 자유로운 의식을 역시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시 오늘의 원래 주제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포지티브리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첫 시작의 이야기를 내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의 뇌를 물들이고 있는 유교와 불교가 한국 사회의 꼭대기 연절에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 그걸 먼저 한 것이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밝힌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유교 불교가 그럼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일을 했냐? 그리고 사실은 걔들이 다 수입품인데, 그 이제 이런 사람이 지금도 난 하회 가면 정선에서 혈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뭐 큰절하고 하회 공동유산 뭐 개성하고 빛내고 이런 일도 합니다. 그걸 직접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어쨌건 하회 가면 하회 사람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수입품이거든. 그것으로 올라가면 물론 수입품이라고 뭐 다 나쁠 수는 없죠. 그럼 미국 같은 애들은 뭐 수입품 말고 아무것도 없는데 걔들은 쓰레기냐? 그건 아니거든. 일본 애들도 모조품, 모방품이지 걔들 오리지널 물품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걔들이 정말 하등 국가냐? 하등 국가가 맞죠. 맞는데 저열한 국가인데 그러나 일정한 기준에서는 걔들은 한국보다는 고급이죠. 적어도 걔들 물론 지적은 합니다. 걔들 자민당 그 정치라는 게 여기 새누리당의 원조입니다. 그 여기처럼 얄쌍하게 굴진 않죠. 근데 여기 새누리는 그래도 자민당보다 얄쌍하게는 하되 아직 덜 물든 건 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여전히 세피로 갈아서 어느 정도 체질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서 볼 때 한국 사회는 국가 수준에서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행복한 겁니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정형화되질 않았거든. 고착화, 고형화되질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미숙한 것이 아름다운 그런 거죠. 하여간 이제 그래서 좀 요거 보자. 이렇게 됐으니까 30분까지 쉬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 수입품 이전에 그럼 한국사의 원류를 형성했던 사상이 물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들은 어떤 위치로 갔느냐. 그러니까 유교, 불교와 먼저 있었던 이걸 편의상 하여튼 선사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어떤 역할을 했냐. 그걸로 오늘 이야기에 새로운 주제를 삼아서 나갑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뭐 되풀이한 것, 정리한 것, 뭐 이런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네 번째 주제가 뭐 이런 식으로 잡혔죠. 한국사를 사상의 측면에서 구성하는 것이 유교, 불교만이 아니다. 그 하나가 사실 굵직한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거냐, 그런 이야기로 들어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